그는 모진 삶이 안겨준 상흔을 글로 풀어내고자 작가의 길을 시작했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내면의 은밀한 갈등을 짚어내고 중산층의 허위의식, 여성평등 등의 사회 문제를 특유의 신랄함으로 드러냈다. 그럼에도 결국 그의 글이 가리키는 방향은 희망과 사랑이었다. 그의 글은 삶을 정면으로 직시하여 아픔과 모순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기어코 따뜻한 인간성을 지켜내고자 한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 대한 평가일까요? 오늘 우리나라의 위대한 작가 중 한 분인 이분의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오랜만에 한국 작가의 에세이인데요. 바로 박완서 작가의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무너진다고 해야 할까? 좀 아프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수업 때문에 읽어야 할 책들이 하필이면 지나치게 무거운 주제에 심각하게 어려운 책들이었어요. 끙끙거리면서 읽어내다 보니 더 힘이 들고 지치고, 그래서 제가 혼자 읽는 책은 좀 따뜻하고 가볍고 그리고 좀 아름다운 책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도 힘이 든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읽고 싶었죠. 그래서 한국 작가의 에세이를 찾다가 박완서 선생님의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예상했듯이 따뜻하고 정겨우면서도 평범한 삶의 면모를 세세하게 잘 들여다보는 글이었어요. 뜨거운 위로는 아니지만 아픈 사람이 먹는 맑은 흰죽처럼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요. 박완서 작가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유명한 분이지만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이분은 지금은 북한에 속한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나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따라 7살 때 서울로 이주했어요. 어머니는 대단한 교육열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딸을 신여성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공부를 잘했던 박완서 작가는 숙명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서울대 국문학과에 입학했지만 그해 여름에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죠. 이후 직장에서 호영진 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남 4녀를 키우는 주부로 살다가 40세에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전에 남욱으로 당선되어 등단했고요. 이후 꾸준히 소설과 산문을 쓰며 작가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전쟁의 비극, 중산층의 삶, 여성 문제 등등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엄마의 말뚝,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아주 오래된 농담 등등이 있고요.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대산문학상 등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향년 79세로 암으로 사망하셨고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은 박완서 작가가 40대일 때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적은 총 660편이 넘는 에세이 중에서 좋은 것들을 선별해 놓은 책입니다. 박완서 작가의 삶과 생각들을 시기별로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분은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크게 사람과 삶과 주변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매우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평론가가 지적하듯 그의 글은 삶을 정면으로 직시하여 아픔과 모순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기어코 따뜻한 인간성을 지켜내고야 만다는 표현이 정확히 맞는 듯합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2편의 에세이를 많이 생략하지 않고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수의 책과 사람에서 어떤 책을 소개할 때 일부분만을 떼어서 읽곤 하는데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는 나름대로 기승전결이 있어서 중간만을 툭 떼어놔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또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과 느낌을 표현한 에세이이다 보니 굳이 제가 다른 설명을 곁들일 어려운 내용도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낭독에 집중을 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박완서 작가가 되게 된 과정을 잘 보여주는 글, 중년 여성의 허기증입니다.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970년 봄 어느 날 단골 미장원에 가서 내 차례를 기다리며 뒤적이던 여성동화에서 여류 장편소설 모집이란 공고를 보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대며 소설을 쓰고 싶어졌던 것이다. 응모 마감까지는 3개월 남짓 남아있었다. 나는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40에 처음 해보는 이 일에 대해 가족들에게 심한 부끄러움을 탔다. 그래서 철저하게 몰래 하기로 작정했다. 가족들 몰래 그 일을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평생 처음 나만의 일을 가졌다는 것과 가족들에게 비밀을 가졌다는 것으로 매일매일 아슬아슬하리만큼 긴장했고 행복했고 그리고 고단했다. 나는 그것을 쓰면서 혹시 당선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려들지 않았다. 7월 15일이 마감이어서 7월달로 접어들면서는 하루 꼬박 40장씩 쓰는 중노동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해 7월처럼 뜨거웠던 여름은 다시 없었던 것 같다. 그때의 열기가 7월의 열기였는지 40세의 벼랑간 불타오른 문화계의 정열이었는지 그것 또한 지금 생각하면 아리송하다. 꼭 멋에 홀린 것처럼 정신없이 그 고달픈 작업에 몰입했다. 가뜩이나 마른 나는 더 형편없이 마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 천여장 나목을 탈고한 게 7월 14일이었다. 1200장 정도의 원고 부피를 보자 나는 끔찍한 생각이나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한마디로 지긋지긋했다. 그래도 단단히 포장을 하고 규정대로 겉봉을 써서 우선까지 끝마쳤다. 돌아오는 길은 날아갈 듯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너무 허전해 울고 싶었다. 이제부터 집에 가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식구들을 위해 장을 보고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일, 매일매일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 쾌적하고 정갈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일, 아이들 공부를 돌보고 가끔 학교 출입을 하는 일, 뜨개질, 옷 만들기, 소위 살림이라 불리는 이런 일들을 나는 잘했고 또 좋아했지만 아무리 죽자꾸나 이런 일을 해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허한 구석을 나는 내 내부에 갖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그날 온종일 어디서 소포뭉치가 되어 뒹굴고 있을 내 작품에 대한 육친에와도 방불한 짙은 연민으로 거의 흐느낄 것 같았다. 책이 나오고 나서 거의 매일 독자로부터의 편지라는 걸 받았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것도 꽤 있었다. 그러나 정작 내 작품을 읽고 내가 그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듣고 보내오는 편지는 거의 없었다. 나는 많은 편지 속에서 허망감을 짓씹었다. 그리고 글을 쓴다는 일이 얼마나 고독한 작업인가를 알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에 당선을 전후한 시기에 내심의 혼란과 흥분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내 내부에서 새로운 고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즉 당선작을 처녀작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남기고 조용히 사라져가느냐, 당선이란 사실을 앞으로의 작가 생활로 이어질 발판으로 삼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처음에서도 언급했지만 내가 하나의 작품을 이룩한 게 작가가 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나 준엄한 각오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중년으로 접어든 여자의 일종의 허기증에서였던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문학이라는 고통스럽고 고독한 작업에 모든 것을 걸어보느냐, 아니면 다시 일상의 안일에 깊숙이 함몰할 것인가를 놓고 나는 고민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작가로서의 창조적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를 거듭했다. 우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겸 개발도 할 겸 하나둘 습작을 시작했다. 지독하게 열심히 했다. 밤잠을 설치고 입맛을 놓치고 남의 좋은 글을 읽고 샘을 내고 발표에 가망도 없는 글을 썼다. 차차 글 쓰는 어려움에 눈 떴다. 자연히 쉽게 쓴 글이 쉽게 당선된 데서 비롯된 내심의 은밀한 오만도 숨이 죽었다. 당선작을 쓰고 나서 습작을 썼으니 순서가 거꾸로 됐지만 그 시기는 당선작을 쓴 시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시기였다. 글 쓰는 어려움에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으면서도 속에서 뭔가 조금씩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곧 여성동화에서 연재의 기회를 주었고 그 후 여러 지면에 비교적 고른 혜택을 받고 보니 얼음얼음 작가인 척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자랑할 거라곤 지금도 습작기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 잡문 하나를 쓰더라도 허튼 소리 안 하길, 정직하길, 조그만 진실이라도,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말하길 매질하듯 다짐하며 쓰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재능 부족을 은폐하지는 못할 것 같다.
저는 이 글이 참 좋았습니다. 살면서 중년쯤에 접어들어 어떤 결정을 새로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새로 하려고 결심하거나 결정하려면 아무래도 망설임도 많고 쉽게 결정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괜히 나서서 남들의 웃음거리나 되는 건 아닌지, 하다가 실패하면 그건 또 무슨 망신인지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그런데 박완서 작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하면 바로 습작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저 생각하고 망설이고 고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하고 또 실천해보고 부딪혀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요. 저는 거기서 박완서 작가의 남다름이 있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재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보는 것, 그리고 한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는 것,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소개할 에세이는 넉넉하다는 말의 소중함입니다. 이 글도 참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중에서 어떤 말을 가장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서슴지 않고 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넉넉하다는 말이다. 나는 넉넉하다는 말을 아주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넉넉하다는 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의 가장 궁핍했던 시절과 관계가 깊다. 6.25 동란 중 집안이 망하다시피 해서 단칸방에서 끼니 걱정을 해야 할 때, 그러니까 가장 궁핍하게 살 때 우리 어머니는 이 넉넉하다는 말을 거의 남용하다시피 하셨다. 우리뿐 아니라 그때는 이웃이고 친척이고 못 사는 사람 천지였다. 모두 굶주리고 헐벗고 잠자리조차 편치 못한 피난 시절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집에 온 손님을 끼니 때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었다. 번연히 우리 먹을 밥도 넉넉지 못한데 어머니는 한사코 넉넉하다면서 손님을 붙들어서 끼니는 때워보냈다. 또 해 어스름역에 온 손님이면 방 넉넉하니 자고 가라고 붙들기가 일쑤였다. 밥도 방도 넉넉할 거 하나 없는데 어머니는 부자처럼 넉넉한 얼굴을 하시고 사람들을 먹여보내고 재워보내고 하셨다. 손님이 간 다음 우리는 어머니한테 신경질도 부리고 때로는 울고불고 한 적까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난처한 건 옷을 살 때였다. 그저 품도 넉넉한 거, 길이도 넉넉한 거, 넉넉한 것만 찾다 보니 꼴이 많이 아니었다. 흉보면 담는다고 나도 내 큰딸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복 맞추는 데 따라가서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했다가 딸의 눈총을 맞은 일이 있다. 요새 누가 옷을 넉넉하게 입느냐는 거였다. 잘하진 않니? 잘할 생각을 해야지. 나는 한사코 넉넉하대에 집착하고 딸은 몸이 자라면 그때 가서 또 맞추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요새는 옷 말고는 모든 게 옛날과도 될 것도 아니게 넉넉해졌다. 옷을 꼭 맞게 입는 것도 실은 입성이란 게 무진장 넉넉해졌기 때문일 게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에게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만큼 넉넉해진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 나부터도 6.25 당시에다 대면 지금 사는 게 큰 부자가 된 셈인데도 초대하지 않은 손님에게 차 이상을 대접하려 들지 않는다. 명절에 음식이 남아 덜어 버린 적도 있는데도 못 먹게 되기 전에 누구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못했다. 못했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번거로워서 하기가 싫었다. 시골서 손님이 와도 묵어가는 게 달갑지 않다. 아이들마다 독방을 쓰는데도 방이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서 볼 일이 오래 걸리면 여관을 잡았으면 하고 바라다가 여관이라도 잡죠 하고 일어서면 구태여 붙잡지 않는다. 광에서 인신난다는 옛말도 말짱 헛것인 게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인색하다. 넉넉하다는 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라면 요새 부자는 늘어나는지 몰라도 넉넉한 사람은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다. 청소비나 야경비 몇백 원 때문에 동네가 떠나가게 다툰 이악스러운 집, 쓰레기통에 괴짝채 쏟아버린 사과와 통째로 버린 비싼 생선을 본 적도 있다. 남 나무라 무엇하랴.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뿐 내 뱃속도 그 쓰레기통과 얼마나 다르랴 싶다. 아무리 많아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생각은커녕 더 빼앗아다가 보탤 생각만 굴뚝 같다면 가난뱅이와 무엇이 다를까. 넉넉하다는 후덕한 우리말이 사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음의 부자가 늘어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에 들어섰고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부한가요?
매일같이 내버리는 쓰레기만 해도 엄청나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은 점점 각박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거나 함께하려는 생각은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일을 책임지는 것만도 어렵고 바빠져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점점 타인에 대해서 거리를 느끼고 심지어 두려움을 갖는 듯해요. 낯선 사람은 뭔가 나의 적이거나 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처럼 거부감을 갖는 거죠.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많고 그 끔찍함의 정도나 방법이 다양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한 나쁜 짓을 행하는 악인은 아닐진데 점점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미워하게 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미치는 환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따뜻하고 독려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가 마음에 푸근하게 다가오시길,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지만 잠깐이라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